기자수첩의 안진용입니다. 이 순서는 업계 트렌디한 이야기나 혹은 논란이 되는 이야기들 짚어보는 건데요. 이번에 다룰 얘기는 가짜 사나이 방송 재개입니다. 이 가짜 사나이 하면은요, 2020년에 유튜브에서 가장 화제성이 높았던, 그리고 논란도 많았던 컨텐츠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이제 카카오TV와 왓챠, 각각 다 OTT입니다. 넷플릭스 같은 동영상 서비스인데요. 여기서 이 가짜 사나이의 나머지 편을요, 카카오TV에서는 오늘부터, 그리고 왓챠에서는 내일부터 다시 방송을 재개한다고 합니다. 일단 가짜 사나이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짚어보면은요, 유튜브 채널 피지컬 갤러리가 글로벌 보안 전문 회사 무사트와 공동으로 만든 리얼리티 예능이었거든요. 방송인들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이 특전사들이 받는 혹독한 훈련을 받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지난 7월에 1기가 공개가 됐는데 당시 누적 조회수가 무려 5천만 뷰가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짜 사나이 신드롬이 불었고 새로운 출연진으로 구성이 된 2기가 발표가 된 거죠. 그런데 방송이 중반쯤 왔는데 이 출연 교관들을 비롯해 여러 논란이 계속 불거지면서 결국 방송 중단이 결정됐던 거죠. 그럼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 짚어볼게요. 일단 가짜 사나이 1기를 통해서 최고의 인기를 누린 사람은 이근대위였습니다. 첫 번째 시즌에 교육대장을 맡았었는데요. 너 인성 문제 있어? 와 같은 유행어를 낳기도 했었고요. 너 인성 문제 있어? 아닙니다! 근데 이근대위가 지인에게 돈을 빌린 후 5년 동안 갚지 않았다. 그리고 성추행 전과, 그리고 폭행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뜨거웠었고요. 그리고 2기에서는요, 몇몇 교관들이 불법 퇴폐업소에 출입을 했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주장이 나오면서 이 또한 굉장히 많은 설왕설래를 낳았습니다. 결국 이 피지컬 갤러리를 운영하는 김계란이라는 유튜버가요, 지난 10월 중순에 모든 방송을 중단할 것을 밝히고 각종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도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가짜 사나이와 관련된 게시물도 영상을 중단시켰었습니다. 자, 일단 방송 재개가 온당한지를 놓고 봐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방송 중단을 막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막아야 되는 확실한 이유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이 일시 중단을 왜 했을까를 봤을 때 이 컨텐츠에 문제가 있어서 라고 볼 수도 있지만요, 일종의 과열 양상을 막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주식하는 분들을 아시겠지만 서킷 브레이커나 사이드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순간적으로 등락폭이 너무 커지면은요, 이 과열 양상을 막기 위해서 이게 발동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시간차를 두고서는 매매를 진행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때 좀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막 너무 주식을 집어 던지거나 너무 많이 매입하지 않도록요. 마찬가지로 방송이 중단되고 한 달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사람들이 이제 좀 온전히 판단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주장은 주장일 뿐이고 이 논란을 모두 믿을 수도 없고, 또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겨서도 안 된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는 차분하게 한 걸음 뒤로 가서 이 프로그램을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 문제가 있다면은요, 이 프로그램을 놓고 보세요. 이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어떠한 사람이 문제가 있다, 이 문제가 있는 걸로 드러났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출연 물량을 편집을 하거나 혹은 모자이크해서 내보내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냥 방송을 그대로 중단시켜버린다. 그럼 여기 참여했던 모두가 피해자가 되거든요. 잘못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과연 어느 정도의 편집이 가해졌을지는 방송이 나와보면은 알 수 있게 되는 건데, 그 전에 무조건 논란이 있었으니까 방송을 하면 다시 하면 안 돼, 방송 재개는 불가능해 라고 얘기하는 거는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를 낳을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짚어볼 문제가 바로 이제 폭로 유튜버들이에요. 사실 이 가짜 사나이도 거기에 참여했던 몇몇 인물들에 대한 폭로가 문제가 되고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이 됐던 건데요. 사실 근데 이런 폭로 유튜버의 문제는 연예 이슈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모두가 있습니다. 이 아니면 말고식 폭로가 적지 않다는 건데, 중요한 건 첫 번째 폭로가 나왔을 때 사람들의 관심이 가장 뜨거워요. 그래서 이게 사실 여부가 판가름 나기도 전에 당사자는 어마어마하게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할까요? 결국은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거든요. 이 이슈가 생기면 그래서 컨텐츠의 질과는 상관없이 상대방의 입장까지도 충분히 들어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속도전인 거죠. 아, 이게 요즘 이슈니까 실시간 검색어 올랐으니까는 이거에 대한 얘기를 빨리 만들어서 하는 게
조회수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한쪽으로 치우치고 사실 확인을 되지 않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힐 수밖에 없는 그런 폭로성 콘텐츠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폭로성 유튜버들이 계속 명맥을 유지하느냐라고 놓고 봤을 때, 유튜브 콘텐츠는요, TV 콘텐츠랑 다릅니다. 이게 뭐냐? TV는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이 되는데 유튜브 콘텐츠는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보여지거든요. 중립을 지키면 오히려 인기가 없어요. 정치 유튜브를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이쪽이야. 근데 이쪽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만 듣고 싶은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이 부분은 저쪽 얘기도 맞아요 라고 하는 순간 구독자가 우수수 떨어집니다. 왜냐? 나는 이쪽이라고 생각하고 이쪽 얘기를 들으려고 들어왔던 건데 이 사람이 갑자기 중립을 지키네? 그러면은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독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특정 성향의 한쪽으로 치우친 주장을 자꾸 보여주고, 그러다 보니까 가짜 뉴스까지 생성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럼 주변에서 많이 물어봐요. 그럼 그들을 제재할 수는 없냐고요? 현재 사실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왜냐? TV는 이 방송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유튜브는 아직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처벌을 하기도 힘들고 처벌을 해도 솜방망이 수준이에요. 그럼 TV들은 왜 그렇게 이런 처벌이 잘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지키려고 하냐고 많이 물어보는데, 방송은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TV 방송은요, 승인을 받아야 돼요. 방송법상 승인을 받은 사람들만 방송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몇 년 단위로 재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특정 점수가 되지 않으면요, 점수 미달이 되면 조건부 재승인이 나거나 방송을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최대한 문제되는 방송을 안 하려는 거죠. 근데 유튜브에는 이게 있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장 폭로를 해서 조회수를 올려서 돈을 버는 게 훨씬 더 낫다는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법의 힘을 빌리면 되지 않냐? 실제로 맞습니다. 그래서 고소 고발이 이루어지기도 해요. 자, 물론 유튜버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줘야 되지만은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수 있어요. 이 명예훼손도 두 가지입니다.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 있고요, 사실 적시가 있어요. 사실을 이야기해도요, 내가 원치 않는 나의 개인정보가 오픈이 돼서 내가 피해를 입었다. 그런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내 명예를 실추시켰다. 이때는 처벌이 더 강하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명예훼손으로 상대방이 유죄를 인정받아도요, 실질적으로 내가 받는 실익은 크지 않다는 거예요. 이 실익이 뭘까요? 내가 피해받은 거에 대해서 금전적 보상을 원하겠는데, 제가 판례를 많이 살펴봐도 명예훼손으로 몇백만 원 이상 받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보세요. 변호사를 써야 되죠. 상대방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해서 내가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요. 변호사 보통 처음에 고용해서 착수금으로 주는 게 못해도 300에서 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진행될수록 그들에게 계속 변호사 비용을 줘야 돼요. 내가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것보다 내가 쓰는 변호사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고 시간은 흐르고 그 사이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죠. 다 따져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나는 나중에 실익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실익이 없어도 내 자존심상 이 법의 판단을 받겠어 하는 사람들은 법적인 싸움을 끝까지 가는데, 보통은 가다가 스스로 지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유튜버들이 이걸 알아요. 자기는 당장 조회수를 높여서 돈을 벌 수 있지만, 그래서 혹시 어느 정도 벌금이 나와도 그 벌금 떼고라도 나는 돈을 더 버는 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무리한 콘텐츠를 만든다는 거죠. 자, 말씀드렸다시피 국내에서는요, 이런 콘텐츠로 인한 피해가 발생이 돼도 실질적인 구제가 어렵고 법적으로 다퉈봤자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해외는 조금 달라요. 제가 미국의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헐크 호건이라고 아세요? 미국의 유명 프로레슬러죠. 전설이라고 불리는 그분. 이 헐크 호건이 유명 라디오 DJ이자 그리고 친한 친구의 아내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이런 영상이 있다라고 2012년에 이 내용을 이 고커미디어에서 보도를 했고요. 이 얘기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헐크 호건은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법원은 헐크 호건의 손을 들어줬는데, 이때 배상 금액이 1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700억 원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고커미디어에서 파산 신청을 했어요. 왜냐?
이 회사 전체 가치도 이 금액보다 적은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이 고커미디어에서는 헐크 호건이랑 합의를 봤어요. 얼마의 합의를 봤냐? 3,100만 달러, 약 350억 정도의 합의를 봤습니다. 한국에서는 사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이게 왜 가능하냐면요. 미국에서는 징벌적 배상이라는 이런 법 체계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 징벌적 배상이라는 게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보다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정신적 충격이 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한국에는 없어요. 한국에는 실손 개념이에요. 실제로 어느 정도 손해를 받는지를 보고 그거에 대해서 법이 판단을 하는데 그 판단을 받아내기 위해서 내가 쓰는 변호사 비용, 시간적, 정신적, 실질적인 이런 금전적인 손해를 다 따져봤을 때는 법으로 진행하는 게 나한테 더 손해인 경우가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방송법이 있는 것처럼 이 유튜브 콘텐츠, 유튜브 채널들에 대해서도 잘못된 정보를 함부로 설파를 해서 남들한테 피해를 줬을 때는 뭐 채널 폐쇄라든지 뭔가 대책이 마련이 돼야지 이번 가짜 사나이 때 불거진 그런 논란이 더 줄어들 수가 있을 겁니다.